안녕하세요. 객관식 시간이죠? 네. 객관식 시간이니까 잠깐 OT하고 시작할게요. 긴 소리 안 할게요. 우리 오리엔테이션 잠깐 할 건데, 지금 이번 시간은 해커스 객관식 종합반 시작이고, 제가 또 먼저 스타트를 끊게 됐습니다. 이제 OT 시작할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객관식 시간은, 우리 기본 강의 때는 뭐, 한 단원 하는데 4시간 걸린 것도 있었고 8시간 걸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28번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죠. 근데 우리 단원을 보면 30단원이거든, 고급 회계까지. 예, 그러니까 하루에 2단원 나갈 때도 있고요. 오늘 2단원 나갈 거고, 그러니까 한 단원 이상은 무조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석하시면 좀 내용들 이해하기 좀 힘드시니까 이제 결석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딱 2가지만, 남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인정해줄게. 그리고 본인의 사망, 그걸 제외하고는 결석 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부하는 방법인데, 물론 예습하면 좋아요. 좋지만 우리가 실제 시험을 볼 때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어주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혼자 푸는 방법보다는 시간이 줄어들겠지. 막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예습하지 마시고, 수업을 듣고 가능한 한 빨리 복습하는 거, 그걸 추천드립니다. 됐죠? 수업 듣고 바로 복습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 다 다르단 말이야. 알겠죠? 대충은 제가 여러분들 실력을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수업을 듣고 복습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릴 거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잘하는 단원 1, 2단원에 나갈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단원들이 있죠. 알고 있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금융자산 전체를 다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재분류, 아니면 리스, 현금 흐름표, 수익, 연결 중에 약간 고급 문제들, 파생상품, 이런 것들을 어려워할 거야. 그쵸? 근데 지금 이번 시간은 객관식 시간에 시간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힘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약한 단원이라고 생각하는 단원은 전날에 기본서에서 공부했던 뭐 필기라든지 아니면 제가 밑줄 쳐준 부분이랑 예제를 풀어보고 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하라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좀 약한 단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제가 진도 나가기 전에 그 단원은 좀 공부를 하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단원 같은 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복습하시면 될 거예요. 복습은 한 2시간 정도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4시간 수업 듣고 2시간 공부하면 나머지 남는 시간들이 남죠? 재무회계만 잘해서 붙는 시험이 아닌 거 알죠? 그래서 다른 과목들 실력을 향상시키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자, 복습 방법인데, 여러분들 이제 복습하실 때, 일단은 제가 2가지 책을 지금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하나는 이론 요약서예요. 그래서 중급과 고급이 다 이론 요약되어 있는 포인트 재무회계, 그 다음에 이제 문제만 있는 객관식 재무회계. 옛날엔 이건 한 권으로 만들었었는데, 한 권으로 만드니까 이게 수익과 리스랑 금융자산이 개정되면서 너무 분량이 늘어날 것 같고, 또 1차 때 문제집과 2차 때 문제집에 이론 요약서를 같이 넣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책을 2권 사야 되고 가격이 비싸지니까 제가 1, 2차 동시에 하기 위해서 2권으로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는 첫 번째 이론 요약을 정독 한번 하세요. 기본서를 다시 보라는 거 아니에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여기 요약돼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체크를 또 해줄 거예요. 이게 두껍긴 두꺼운데 제가 체크해주면 또 이제 가독성이 늘어나니까 이런 요약을 정독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어디까지 커버를 해야 되냐. 제 객관식 문제집 다른 책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 기출문제가 한 60% 정도 있고 나머지는 만든 문제가 한 40% 정도 있는 문제집이고, 문제집이 거의 다 똑같죠. 기출문제집 있는 거니까. 문제 풀이 방법만 강사마다 조금 다른 거고, 어떤 책을 보셔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공부의 효율성을 좀 따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가 초시생이야. 여러분들이죠, 거의 다. 그리고 실력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아직도 학점은행이나 토익 같은 거 아직 못 넘기셔가지고 그걸 병행하여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제가 풀어준 문제 체크해놓고 풀어준 문제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것만 3번 풀고 들어가세요. 알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이거 시험 붙으려면 550점 중에 한 400점 이상 맞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최고로 커트라인이 높았을 때가 393점이니까
그거보다 지금 더 낮아요. 왜냐면 더 많이 뽑으니까. 인원수가 더 많이 뽑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여러분들이 70% 이상은 맞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초시생이다. 근데 실력이 좀 있다.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알 거야. 실력이 좀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난이도가 하이거나 중인 거, 일반적으로 시험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는 문제들, 그런 문제는 기본 문제로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못 풀었던 문제야.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기출문제 공개됐기 때문에 강사들이 다 풀어주기 때문에 지금은 풀만한 문제, 그리고 고급 문제로 지금 나눠놨어요. 그래서 실력이 되시는 분은 기본 문제는 전 문제를 다 푸시고요. 그 다음에 고급 문제는 제가 풀어준 문제만 풀고 들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듣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셔서 이제 지루하시기 때문에 이제 강사를 갈아타시는 분들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내가 재시생이고 합격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전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때 요거를 권장을 합니다. 권장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력이 좀 안 되신다면 이렇게 풀어도 붙는 데 지장이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이 시험이 시간을 되게 많이 주는 시험이라면 이렇게 풀어본 사람과 이렇게 풀어본 사람의 성적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실 시간이 딱 제한된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높은 사람도 전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권장은 하지만 자기 실력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 난이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0문제가 출제되는데 전 문제를 다 풀 수 없다 그랬죠? 제가 여태까지 가르쳐준 학생 중에서 제일 많이 맞았던 학생이 46개인가 맞았었거든? 근데 그 학생 제외하고는 한 40개 정도 이상 맞으면 실력이 높은 학생이야. 그래서 우리가 70% 이상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50문제 중에서 35개 이상 맞아야겠지?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의 난이도가 하인 문제가 있고요. 중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50문제가 있으면 요게 한 10문제, 요게 한 30문제, 요게 한 10문제. 물론 성격이 이상한 교수님이 들어가서 난이도가 상인 문제를 20문제 출제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출제가 되고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난이도가 상인 문제가 2문제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2문제가 다 말문제였어. 그 말문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 풀기 까다로웠던 문장은 5문장밖에 없어요. 올해는 정말 쉽게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차이가 좀 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거는 문제를 골라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무조건 순서대로 다 푸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하인 문제부터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 이 기본 문제에 있는 것은 난이도 하, 중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제가 다 선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제 만들 때. 그 다음에 이제 상인 문제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요게 한 40문제가 출제되고 요게 10문제 정도 출제되는, 이제 평균적으로 출제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건 뭐냐면 이 문제, 지엽적인 것을 막 계속 공부해서 지엽적인 거에서 성적을 맞겠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문제를 맞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입할 시간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요 40문제를 열심히 복습하셔서 계속 다독을 하면서 요 40문제 중에서 다는 못 맞아요. 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하나하나 자료를 놓쳐갖고 틀리게 되지. 그러니까 한 80% 정도 맞는다고 해서 요 40문제 중에서는 한 32문제 맞고요. 이 10문제 중에서 한 4, 5문제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알겠죠? 찍어도 2문제는 맞죠? 신이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더 맞아가지고 35개 정도 맞으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기본 문제만 풀어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알겠죠? 기본 문제랑 고급 문제를 다 풀어줘요. 근데 고급 문제 풀어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 고급 문제 중에서도 제가 스킬을 쓰면 빨리 푸는 문제가 있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고급 문제에 넣어놓은 건데 빨리 푸는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준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도 한 34문제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대여섯 문제 정도 맞을 수 있을 정도는 커버를 해드립니다. 근데 혹시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가르치지 않은 문제가 한 2-3문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럼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면 그걸 맞을 수 있냐? 다 틀립니다. 알겠죠? 제가 안 가르치는 문제는 다른 학원 학생들도 다 틀린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돼.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다독을 하시게 되면 요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요 시간 많이 걸리는 것 좀 연습을 하시면 요 문제로 바뀌어요. 그럼 실력이 조금 더 향상이 될 거예요. 그건 다독의 차이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출제 비중. 자, 우리가 이제 이 강의는 공인중개사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종합반을 하는 거지만, 세무사 시험 보시는 분들도 제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서 이제 강의를 듣기 때문에 간단 OT만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우리 150점으로 출제가 됐죠. 1차 시험에 회계학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재무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아직 공부는 안 했죠. 정부회계 객관식 시간에 한다고 들었는데 다다음 주인가 시작할 거예요. 그다음에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근데 재무회계가 두 가지로 나뉘죠. 중급회계랑 고급회계로 나뉩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이제 출제 범위 잠깐 말씀드리면 중급에서 25문제 출제되고요. 고급에서 10문제 출제되고요. 올해는 중급이 24문제였고 고급이 11문제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안 냈어. 그래가지고 한 문제가 저 출제된 거고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정부회계가 5문제가 출제되고요. 원가회계가 10문제가 출제됩니다. 제가 강의에서 커버할 내용은 요 35문제를 커버할 거고 성적으로는 105점이다. 알겠죠? 거기서 저는 이제 70% 이상을 여러분들이 맞기 위해 강의를 할 거고요. 실제로 커버해주는 부분은요. 거의 다 커버해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무사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정부회계가 출제가 안 되죠. 세무사 치시는 분들은 재무회계랑 이제 원가관리회계가 출제가 되고 이제 100점으로 출제가 되는데 총 40점입니다. 또 재무회계가 이제 중급과 고급이 있는데 중급에서 거의 다 출제가 돼요. 고급이 거의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22문제에서 25문제 출제가 되고 고급이 0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옛날에는 2010년도에서 2015년도까지는 고급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계속 나왔었다가 한 4년간 고급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서 빵빵빵빵빵. 그래서 세무사 시험 치시는 분들은 고급회계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거기는 60점만 넘으면 그냥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요거 잘 안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뭐 시간을 많이 투입하지 마시고 행소법이나 상법에서 성적 맞으면 되니까 요거나 잘 하자. 여기 내용은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커버 부분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급 작년에 한 문제도 안 나왔고 요즘에는 이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관계기업 투자 정도 보고 가시면 된다.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15문제 출제됩니다.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재. 제가 옛날에는 이제 객관식 책에다가 이론 요약을 짧게 써놓고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옛날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한 2, 3년 전에 제발 좀 요약서 좀 내달라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만든 게 포인트 재무회계예요. 학생들이 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해커스, IFRS, 포인트 재무회계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론 요약서입니다. 강의를 할 때 1차와 2차 시험 강의를 할 때 이거 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해커스, IFRS, 객관식, 재무회계는 이제 문제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문제집만 풀어야 되냐 아니면 이론 요약서를 보고 풀어야 되느냐. 지금 공부하실 때는 이론 요약서 읽고 문제 풀고 다음 공부할 때도 이론 요약서 읽고 문제 풀고 이론 요약서 읽고 문제 풀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리할 때 한 30일 남았을 때만 이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알겠죠?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요. 왜냐면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어떤 문제는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인데 똑같은 자료를 주고 그것을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보면 문제에만 적응한 사람은 그 문제가 약간만 변형돼도 다 틀린단 말이야.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붙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제 생각에 모든 과목을 한 2회독 정도 할 수 있을 시간이 될 거야. 진짜로 열심히 산다면. 근데 그걸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공부해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까먹어요. 그때부터 한 4개월 놓으면 우리 객관식 시간 끝나도 한 3, 4개월 남잖아.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번에 공부할 때 시간 줄이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전 과목을 다 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 두면 평균적으로 한 50점 정도 맞을 실력이 돼야 돼. 그리고 마지막 석 달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 갖고 평균 20점 정도 올릴 실력이 되면 70점 이상으로 맞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나 이제부터 죽어야겠다.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내일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 아직도 시간이 많아.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직도 쉬어도 돼요. 알겠죠? 제가 말할 때가 있을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다. 이제부터는 7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짧아. 인간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딱 100일 남았을 때. 아시겠죠? 그때부터 온 힘을 다 쏟으면 돼. 그러면 그때 성적이 한 20점 정도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고 결국은 2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 승부를 보는 거니까. 됐죠? 자, 일단 강의는 두 가지로 출제가 되죠. 이론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사실 이제 회계학에서 이론형 문제가 한 1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 11문제 중에서 정부회계에서 4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7문제가 저희한테 할당된 거죠. 원가회계가 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10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주로 나와서 재무회계에서 7문제, 8문제 정도 나와요. 7문제에서 9문제. 그래서 여러분은 이론형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포인트 재무회계에 제가 이론형 문제 나올 것들 다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을 쳐줄 거고,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왁구를 이제 이론 요약 해놓고 문제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계산형 문제를 풀 때 이론 요약 해준 거는 밑줄 안 쳐줄 거야. 왜냐면 계산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이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말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기 때문에. 됐죠? 네, 이론형 문제를 담아줄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정말 이론형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자주 나왔던 부분 그런 위주로 강의를 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강의 시작. 1장부터 시작할게요. 자, 1장. 제가 이제 실제 계산형 문제가 나오는 단어는 계산형 문제 단원 앞에다가 어떤 주제들이 출제되느냐 설명을 할 거고요. 이론형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나 뭐 이렇게 그런 단원들은 일단 뭐가 나오는지 설명을 못 해요. 1장 볼게. 1장은 앞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2010년도에 2문제 나오고 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그때부터 계속 강의할 때 똑같은 말 했어. 앞으로 10년 동안 한 번도 출제 안 된다. 그래서 진짜로 10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 알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기출문제는 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 열심히 듣고 오늘 복습하고 다음부터는 안 보는 거야. 아시겠죠? 다음부터는 2장부터 복습하는 거야. 알겠죠? 오늘 딱 수업 듣고. 자, 우리 포인트 재무회계 챕터 1에 2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첫 번째 회계의 정의 나와 있습니다. 회계의 정의 밑줄 치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하죠.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현대회계는 재무 보고를 채택했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시험에 안 나와요.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거야. 자, 우리 회계 정보 이용자에서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5개 박스가 있죠. 그 중에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그 부분만 별표 쳐놓고 그 부분만 기준서 문구야.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2장에서 나오는 거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거니까 설명을 할게요. 그 밑에 그림 볼게요. 그림 1, 2장은 필기 많이 안 할게요. 우리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 중에서 하나가 재무상태표죠. 그 재무상태표에 차변이 나타내는 바는 자산이잖아. 이건 자금을 어떻게 투자했는지 운용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재무상태표의 대변은 부채와 자본이죠. 부채와 자본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자금을 조달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금을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정보 이용자가 되겠네. 근데 그 정보 이용자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투자자, 주주와 채권자 또는 투자자, 채권자라고 했어. 그래서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그냥 투자자, 그 다음에 부채, 돈을 빌려준 사람 다 채권자라고 했어. 근데 그 용어를 조금 나눠놨다 그랬죠. 나눠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차입금이 있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반대편에 대여자가 있을 거야. 그래서 채권자 중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대여자라고 이름을 바꿔놨어. 근데 돈을 빌려주지 않고도 신용을 제공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돈을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이제 부채가 생기면 매입 채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유형자산이나 그 다음에 기타 자산들을 매입했을 때는 미지급금 같은 거 쓰잖아. 이건 돈을 빌려준 건 아니죠? 신용을 제공한 거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 밖에 채권자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사채는 돈을 빌려준 거잖아. 그냥 채권자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사채에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이자율이 떨어져서 채권의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 투자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도 채권자라고 이름을 바꿔놨어. 그리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분상품에 투자한 사람들도 투자자. 그래서 요 채권자랑 그 다음에 투자자를 투자자, 그 다음에 대여자, 그리고 그 밖에 채권자로 이렇게 용어를 세 가지로 나눠놓은 거지. 이거 다 설명한 거죠. 그쵸? 그럼 위에 거 이제 읽힐 거야. 볼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에 채권자. 1번.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는, 여러분들 잠재적이라는 말이 왜 들어간 거야? 지금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재무제표를 봐야 되지만 앞으로 주식에 투자할 잠재적 투자자도 재무제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잠재적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죠.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의 매수, 보유, 매도 등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계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해 가죠? 밑에 보시면 투자자가 지분상품과 채무상품 보유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살 때, 그리고 팔기 전에 보유를 계속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팔려고 할 것인가,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재무상태표를 봐야겠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연결해야 돼? 투자자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매수, 보유, 매도. 그 다음에 이제 대여자는 뭐 하기 위한 사람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그래서 자금의 대여, 그거랑 연결되는 거죠. 대여자는 자금의 대여. 그 다음에 그 밖의 채권자는 매입 채무나 미지급감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 회계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모든 정보 이용자, 그 밑에도 정부, 규제기관, 경영자, 종업원, 일반 대중이 있는데 이런 모든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랬지. 그쵸? 그래서 주요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면 돼? 기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돈을 투자한 사람. 그래서 기업 실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를 회계정보의 주요 정보 이용자로 간주한다. 그래서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동그라미 쳐놓고 주요 정보 이용자이다. 요거는 시험에 2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됐죠? 그 옆에다 써놔요. 다시 보게 될 거야, 뒤에서. 여러분들 경영자는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니라고 했죠? 그쵸? 왜? 기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부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 대중도 정보 이용자가 아닙니다.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니라는 거지. 자금을 직접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 당국, 이 사람도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거 옛날에 경영자, 일반 대중, 감독, 당국이 주요 정보 이용자이다. 이런 식으로 오답으로 출제되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됐죠? 지금 밑줄 쳐준 거는 2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때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회계 분류. 정보 이용자를 가지고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로 나누죠? 전 안 볼 거예요. 심심하면 보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회계의 역할. 그것만 별표 쳐놓게. 4번 회계의 역할. 여러분들 회계의 역할은 다른 말로 기능이라고 하는 거 알죠? 역할과 기능이 똑같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기능과 똑같은 말이야. 2010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죠? 세 가지죠. 첫 번째,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사회적 자원은 희소한데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공시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부터 투자가 될 테니까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겠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쓰는 경제학의 목표를 그냥 갖다 벤치마킹해서 써놓은 거지. 그러면 세 가지예요. 기업 외부의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기업 내부의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정부가 의사결정할 때도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 이해 가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당기순이익이 많이 버는 기업부터 투자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사회적 자원 한정돼 있으니까 기업 외부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거고, 그 돈을 누가 받아요? 경영자가 받죠? 그럼 경영자가 여러 가지 사업부를 운영할 때 그 사업부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업부에다 투자할 테니까 기업 내부의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될 거고, 그 다음에 정부는 우리 재무제표 가지고 세금을 걷진 않죠. 법인세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법인세를 걷긴 하지만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죠.
그래서 정부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도움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이에요. 이것도 이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에 올해 요 개념이 들어갔죠.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의 뜻이 뭐예요? 옆에 있는 2페이지에 그림 보시면 되죠. 거기 나와 있는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다른 말로 그냥 주주 채권자라고 할게. 주주나 채권자가 경영자한테 돈을 맡기죠. 그런데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 경영자가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돈이 쓰였는지 결과를 보고받고 싶은 거지. 그것을 재무 정보를 가지고 결과를 보고받는 기능, 그것을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이라고 하죠. 투자자나 채권자가 회사에 맡긴 돈에 대해서 경영자가 효율적, 효과적으로 관리했는지를 보고하는 기능을 우리가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때 그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 기억할 단어가 있어요. 네, 결론은 정보 이용자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고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이 정보의 양 또는 질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영자가 있고 경영자는 기업의 내부에 있는 사람이고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외부 정보 이용자는요, 우리 기준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라고 불러요. 뭐 그거 갖고 장난은 안 쳐요. 똑같은 말인데 제가 팔 아파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정보를 누가 많이 갖고 있어요? 경영자가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정보의 양이나 질이 차이가 나는 상황. 이제 경제학 배웠으니까 알아야 되는데 정보 비대칭 또는 정보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맡긴 거에 대해서 이 차이가 나니까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똑같이 만들어야 되지. 그럼 뭘 제공하면 이걸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야? 재무제표를 제공하게 되면. 그쵸? 그러면 회계의 역할은 이 정보 비대칭을 정확하게 재무제표를 표시해서 해소되는 기능을 하겠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정보 비대칭이 해소된다. 회계의 역할 중에서. 근데 이 정보 비대칭은 또 두 가지로 나뉘죠.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정보 비대칭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역선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학 배우실 때 중고차 시장으로 이거 배웠죠? 제가 중고차 시장으로 설명드렸고. 그렇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그런 거죠. 내가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 재무제표에 분식 회계가 있었던 거야. 이익 조작. 그렇죠? 그럼 의사결정 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황이네. 근데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면 역선택이 해소되겠네. 그 다음에 의사결정 후에 정보 비대칭이 있는 상황. 그걸 뭐라고 해요? 도덕적 해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주주들로부터 돈을 이미 받았어. 근데 경영자가 그 사업에 투자 안 하고 내 계열사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사거나 아니면 주식을 사거나 그런 문제. 그런 문제를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면 해소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사회적 통제 합리화가 있죠. 이건 정부의 기능인데 우리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계산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는 세금을 결정하게 되고 공공기관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책정하는 기타 사회적 통제의 합리화, 요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요거 시험 문제 출제됐을 때 이렇게 출제됐다 그랬죠? 우리 정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도움을 준다. 그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때 기업 외부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기업 내부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게 답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 해소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 해소할 수 있다. 역선택 문제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출제가 2010년도에 됐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요건 보고 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무 보고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보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냥 설명만 할게요. 요것만 들으세요.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우리 재무에게는 뭘 제공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제공하는 거예요. 물론 재무제표 플러스 알파긴 하지만 그 알파라는 것은 재무적 정보가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를 말하는 거죠. 주석에서 공시되는 숫자가 아닌 정보들. 근데 재무제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재무제표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아시겠죠? 보지 말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여러분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주석은 어떻게 표시하는 거야?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으면 그것의 내용을 세분화돼서 표시하거나, 두 번째는 부채의 정의에는 부합하는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근데 정보 이용자는 알 필요가 있어. 그럼 분개를 안 하고 그냥 이런 소송이 발생했다.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죠? 모바일 부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연결 재무제표에는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이 있다. 이거 안 틀릴 거지? 됐지? 넘어갈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두 번째 것만 잠깐 보자.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우리 포괄손익계산서 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말하는 거죠? 손익계산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거기에 배당할 수 없는 미실현이익, 기타 포괄손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 합친 총포괄손익. 요걸 공시하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지. 이거 IFRS가 도입되면서 요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총포괄손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부르고요. 요 위에 거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계산서니까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손익과 기타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불러도 돼요. 똑같은 말이다. 그건 알아두셔야 돼. 요거 갖고 장난은 안 치는데 여러분들 문제 읽다 보면은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과 기타 포괄손익계산서.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알겠죠?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무보고야. 재무보고 이건 시험에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만 보자. 첫 번째.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외부정보 이용자죠.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뭐랑 똑같아요? 회계의 정의랑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 2장에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과 똑같고 맞는 문장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안 틀릴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한테 말만 하는 거야. 옛날에는 우리 2장의 제목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아니라 재무회계 개념체계였어. 옛날에는 그냥 재무보고라는 개념을 채택하지 않았고 재무회계는 그냥 재무제표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재무제표는 재무적 정보만 들어가 있죠. 숫자로 된 정보. 근데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할 때는 숫자로 된 정보뿐만이 아니라 뭐 경영자가 바뀐다든가 앞으로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한다든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죠. 그런 정보들이 주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재무적 정보가 추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합친 개념을 우리가 재무보고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 그래서 현대회계는 재무보고를 위한 재무보고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요거 밑에 그림에 나와 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죠? 여기서 뭐 크게 볼 거 없을 것 같고 3절 볼게요. 회계원칙과 국제회계 기준. 그럼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경제적 사건을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방법을 우리가 회계원칙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밑줄 치지 마세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전문가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회계원칙은 이제 교수님들하고 회계사들하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하죠. 갭이라고. 그래서 제너럴리 억셉티드 어카운팅 프린시플 똑같은 뜻이다. 아시면 되고요. 이번에 회계 원칙의 특징이 있어요. 요즘에는 말 문제 나올 때 이론형 문제 낼 때 회계 이론을 주로 안 내요. 회계 이론이 진짜 뭐 10년에 한 2문장 나올까 말까야. 그냥 기준서에 있는 문장만 내. 그리고 기준서에 있는 문장은 아니야. 그러니까 밑줄 치지 말고 제가 밑줄 치라는 것만 밑줄 쳐요. 회계 원칙의 특징 보시면요. 첫 번째, 실질적이고 권위가 있는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수용된다. 회계 원칙 누가 정해요? 우리나라 그냥 베껴 쓰고 있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씁니다. 만드는 거예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위원들은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회계사들, 되게 유명한 교수님들 쓰는 거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뭔지 알아요? IASB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회계원칙은 다양한 정보 이용자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그래서 중립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회계원칙을 만들었을 때요. 주주한테 유리한 회계처리 또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회계처리 아니면 경영자에게 유리한 회계처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원칙을 만들 때는 중립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것만 별표 쳐놓자. 과거에 기출 많이 됐던 거니까. 자, 회계는 사회과학이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새로운 거래가 계속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론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과 달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붙어야 돼? 빨리 붙어야 되겠죠. 제 생각에 여러분들 한 3년 동안은 기준 개정이 크게 없어요. 알겠죠? 다행이죠?
여러분들보다 한 3년 전에 공부한 사람들이 미쳤거든. 예, 그때 금융자산 기준서 개정됐고 리스 기준서 개정됐고 수익 기준서 개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게 다 고급 회계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 한 3년 동안은 크게 기준이 개정되는 게 없습니다. 예, 기준이 개정되면 제가 공개 특강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 써놔야지. 예. 자연과학은 한번 공식 만들어지면 그 공식 갖다 계속 쓰죠. 예, 근데 사회과학은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옛날에 많이 출제됐어요. 예, 회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자연과학과 같이 영구불변의 진리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틀린 문장으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시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그 다음에 회계 원칙을 만들게 되면요, 회계 원칙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꼭 해야 되잖아. 그럼 재무제표가 그 방법에 의해서 하니까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경영자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신뢰성이 높아지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같은 방법으로 삼성전자랑 LG전자가 보고를 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계 원칙을 알아야지 경영자가 만든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해 가능성이 제고된다. 그래서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해 가능성이 향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신비해 외우라고 했었죠. 신비해,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해 가능성. 시험에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 3번만 기억합시다. 출제 가능성 적어요. 3번 보시면 회계 원칙의 제정 방법입니다. 이것도 출제 안 될 거예요. 회계 이론이니까. 뒤에 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 밑줄 치지 말고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원칙을 제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있는데, 연역적 방법은 뭐예요? 어떤 회계 이론이나 명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원칙을 만드는 방법이고, 귀납적 방법은 실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원칙을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현대 회계는 연역적 방법을 주로 쓰고 있어요. 귀납적 방법을 주로 쓰고 있어요. 연역적 방법 주로 쓰고 있다고 그랬죠. 옛날에 복식부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우리 이탈리아의 여러 가지 상인들이 장부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채택한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귀납적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경영학의 한 분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론이나 명제를 통해서 이제 원칙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현대회계는 이걸 주로 쓰고, 그다음에 만들 때 여러 가지 회계사들이나 실무 경험자한테 물어봐서 귀납적 방법을 약간 포함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역적 방법으로 회계 원칙을 만들게 되면 논리가 똑같은 거야. 우리 연역적 방법의 논리가 뭐예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걸 가지고 회계 원칙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장점은 논리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죠. 근데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거의 모든 자산 부채는 공정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도 많이 들죠. 그리고 재무관리 기법이 어려우니까 이해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그쵸? 그래서 이거는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교수님들은 계속 어려운 거 만들어 놓는데 실무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해요. 근데 귀납적 방법은 실무를 쓰니까 실무를 반영하는 장점이 있지만 논리성이 없죠. 왜냐하면 A 방법을 만들었을 때는 A의 실무를 쓴 거고 B 방법을 썼을 때는 B의 논리를 쓴 거니까 논리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됐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회계가 연역적 방법을 주로 쓰고 있다. 그걸 기억해 두자.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한번 볼게요. 6페이지. 국제회 기준 나와 있죠? 국제회 기준. 그건 표시해 놓자. 4번. 한 문장 정도 가끔 또 2장에서 나오는 거랑 엮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제회 기준의 특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회계 원칙 만드는 거 2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원칙 중심 회계 처리. 그리고 규칙 중심 회계 원칙이 있죠. 이 2가지가 이론적으로 회계 원칙을 만드는 방법인데, 규칙 중심 회계 처리는 이거예요. 한 가지 방법만 딱 제시해서 그 방법으로만 회계 처리해라.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만 써라. 옛날에 회계 원칙이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국제회계 기준은 다양한 나라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규칙 중심 쓰지 않겠지. 그렇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A, B, C, D 4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채택해라.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은 규칙 중심이 아니라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를 쓰게 되면 비교 가능성이 있는데 비교 가능성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이 둘 중에 뭐 하나는 훼손되고 뭐 하나는 증가가 돼.
IFRS는 원칙 중심 쓰기 때문에 뭐에 초점을 맞춘 거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은 아니죠. 삼성전자는 만약에 재평가 모형을 쓰고 LG전자는 원가 모형을 쓴다면 서로 비교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건 좀 훼손이 돼. 그렇지만 한 번 채택한 방법을 계속 쓰라고 하고 있죠.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래서 기간별 비교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IFRS가 도입되면서 여러분들 뭘 중시해요? 공정가치평가를 중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체크해 놓으세요. 공정가치평가 중시하게 됐다. 왜 그런 거죠? 자산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부채도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자본이 공정가치랑 비슷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주식수로 나누면 기업의 주가랑 거의 비슷할 테니까 투자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공정가치평가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뭐가 툭 하고 튀어나왔다 그랬어.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 둘 다 매각 목적이 아님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아예 공정가치평가를 할 때 공정가치평가의 기준서도 나왔다고 했지.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옛날에는 개별 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였는데 지금 연결 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다. 이게 개정이 됐죠, 2010년도에. 그래서 옛날과 차이점은 고급회계의 출제가 더 많이 된 거야. 옛날엔 5문제였는데 이제 10문제가 나오죠. 연결해서 많이 나오면 5문제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국적 기업들이 제공하는 회계 정보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 재무제표 작성에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면. 옛날에는 한국 기업회계 기준과 미국 기업회계 기준이 서로 달랐어요. K갭, US갭. 지금은 이제 IFRS로 작성하면 번역만 해서 미국에 공시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2번 받아야 되는 걸 1번만 받아도 되니까. 됐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출제된 적이 있는 문구. 그 다음에 5번째,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야. 자, 우리나라는요, 언제 도입했냐면 2009년, 그 다음에 2011년이 중요해요. 2011년에 전체를 다 도입했어요. 거기 보시면 2011년도부터 모든 상장 기업이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했다. 근데 열심히 일한 기업들은요, 그 전에 미리 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그래서 2009년도에는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자발적 채택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온 적이 있어요. 2010년도에. 지금 안 나오겠지? 10년 전 얘기죠.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국제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첫 번째 상장 기업. 비상장 기업 중에서 국제회계 기준 도입한 기업들. 왜 도입했을까요? 비상장 기업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다 보니까 지배기업은 국제회계 기준을 써야 되는 상장 기업이야. 근데 종속기업은 비상장 기업이야.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연결하면 안 되죠? 회계정책 통일화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도입하게 되는 거고, 그럼 그런 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그냥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쓰는 거죠.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쓰는 거고, 회계감사 받지 않는 기업들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국제회계 기준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국제회계 기준을 약간 축소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요거 감사할 때는 여러분들이 실무 가서 배워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 시험은 국제회계 기준만 나온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볼게요. 양가로 2번. 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회계 기준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회계 기준을 만들 때 여러분들 공인회계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무제표를 어떻게 공시해야 되는지 만들어 놓은 법률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이에요. 옛날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이었어. 근데 등이 들어갔어요. 제 책에만 있을 걸 아마 이거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거든. 1년밖에 안 됐어. 왜 그러냐면 이제 주식회사뿐만이 아니라 유한회사의 일부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값이 올라간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야. 그래서 등자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국제회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요, 금융감독원 들어봤어요? 금감원? 거기에 있는 하나의 부서예요. 알겠죠? 회의단체. 근데 이제 금융위원회에 회계사들이 있죠. 금감원에 회계사들이 있는데 여기 위원들이 전부 다 회계사들이 아니죠. 행시 붙은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럼 전문가들한테 맡겨야겠지? 그래서 맡겨요. 금융위원회는 KIFRS의 재정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놨죠. 법에서. 그럼 위탁을 했죠.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그 위탁을 받은 데가 어디다? 그 밑에 두 줄 내려가면 한국회계
기준원에 위탁하고 있다. 요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 원칙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회계사 되면 여기 되게 많이 들어가. 요 사이트에 가시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클릭하면 거기에 기준서가 1001호부터 그 다음에 1136호까지 쫙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거 다운받아서 읽어봐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인 처리 기준과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하여 회계 처리의 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회계 원칙을 제정하는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는 거예요? 한국회계기준원에 있는 거예요? 위탁만 한 거고 최종 의사결정은 금융위원회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요. 회계 원칙을 만드는 방법이 이론적으로 공공부분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율시장 접근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 근데 자율시장 접근법은 쓰지 않아. 왜냐하면 회계 원칙을 만들거나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을 때 돈을 내야 되니까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거의 다 공공규제기관이 쓰고 있어. 근데 공공규제기관이 만드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규제기관이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민간 부분이 만드는 방법이 있어. 알겠어?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은 국가에 따라서 좀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민간 부분에 위탁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 문장에 지금 제가 외관법을 그대로 긁은 거야. 알겠어? 외관법에 있는 내용,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을 그대로 그냥 제가 표시해 놓은 거라고. 근데 시험에는 이 문장으로 출제가 돼요.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가 있는데 공공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자, 민간 규제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이야. 한국회계기준원. 저는 KIA라고 쓸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하고 있다? 위탁하고 있다. 요것도 명칭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위임이라고 했었는데 법률의 용어가 위탁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앞으로 위탁으로 출제가 될 거야. 뭐에 따라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외관법. 그래서 여러분들 출제될 때는 이거 실제 기출문제인데 우리나라의 회계 원칙은 공공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민간 규제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위탁하여 제정하고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감사제도 있어요. 1차 붙으시면 공부하세요. 경영자가 만든 재무제표도 회계 원칙에 따라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들려고 했지만 누가 객관적인 제3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분식회계 할 수 있는 거지. 회계사가 검사해도 분식회계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외부감사제도는 회계사가 회계감사하는 이유들을 써놓은 거고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잘 만들어졌다. 적정의견. 재고자산만 틀렸다. 그럼 한정의견. 다 틀렸다. 부적정의견. 그 다음에 감사도 못하게 한다. 그럼 의견 거절 나가는 거야. 그런 의견들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그 시험은 2차 시험에 회계감사에서 나오는 거야. 됐죠? 여러분들 양가로 2번 있잖아. 7번. 7페이지 양가로 2번 별표 쳐놓고. 결론. 1장에서 회계의 역할, 국제회계 기준, 그리고 요 문장. 금융위원회가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하여 제정하고 있다. 그것만 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들 밑줄 쳐준 내용은요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밑줄 쳐준 거야. 그리고 오늘만 공부하고 다음부터는 2장부터 공부해.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 거의 다 맞을 수 있어요, 이 문제.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장. 자, 12페이지 보시면 문제 4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만들었다 그랬죠. 기본 문제가 있고 고급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1장과 2장은 고급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으니까. 알겠죠? 3장부터 고급 문제가 좀 있을 거야. 기본 문제만 있어요. 자, 1, 2, 3번만 풀어줄 거예요. 자, 1번 풀어줄게요. 다음 중 회계 정보 이용자와 관련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는 지분 상품 및 채무 상품의 매수, 보유 및 매도 등에 관한 현재 또는 미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위험과 수익률에 관한 도움을 주는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라고 돼 있죠. 투자자는 사채에 투자한 사람이니까 채무 상품,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니까 지분 상품, 그 다음에 살까, 팔까, 그 다음에 보유할까.
회계정보 필요한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및 잠재적 대여자. 대여자 뭐 한 사람이라 했어? 자금의 대여. 그 다음에 그 밖의 채권자는 매입 채무나 미지급과 관련된 거니까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할 때 도움을 주는 회계정보 필요로 한다. 아까 밑줄 쳐준 거, 요거는 2장에 있는 기준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인 거고. 자, 3번 볼게요. 기업 실체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를 회계정보의 주요 정보 이용자로 간주한다. 맞는 말이죠? 돈을 직접 투자한 사람만 회계정보의 주요 정보 이용자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거래처, 고객 등의 일반 대중은 기업의 성장 추이 활동 범위, 최근의 경영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기 위해서 회계정보를 이용한다. 제가 아까 밑줄 안 쳐줬죠? 요거 읽고 요거 맞는 문장인지 알 수 있죠? 네, 당연한 거고. 자, 5번 볼게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경영진, 감독당국, 일반 대중들을 주요 정보 이용자로 한 것이다. 주요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거 틀렸죠? 네, 우리 경영진은 내부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니고요. 감독당국과 일반 대중은 기업에 직접 돈을 투자 안 했기 때문에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닙니다. 자, 2번 볼게요. 그래서 4번 5번이고 2번. 자, 다음 중 회계정보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건 원래 역할이라고 제 책에 돼 있었는데 기능과 똑같다는 거 알겠죠? 회계정보는 자본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존재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하여 자본이 투자자로부터 기업에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수탁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에 정보의 양이나 질이 차이가 나는 상황. 그래서 역선택 해소해준다. 맞는 말이죠? 역선택 뜻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회계정보는 경제적 실체 간 자원의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경제적 실체는 누구예요? 기업이죠. 기업과 주주, 개인 요걸 말하는 거야. 그럼 경제적 실체 간이니까 기업 외부야 내부야? 기업 외부죠. 자원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그렇게 쓰는 거지. 그 다음에 경제적 실체 내 이건 기업 내부죠. 그래서 자원의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도움을 준다. 이게 틀린 말이네. 요 외부도 자원의 의사결정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틀린 거지. 기업 외부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3번 보실게요.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당연한 거죠. 배웠죠. 그 다음에 회계정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 자본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도움을 준다. 그래서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요게 회계정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그 다음에 회계정보는 정부가 효율적이고 적절한 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세금과 공공요금을 책정하면서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맞을 수 있겠지? 2010년도에 IFRS로 처음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IFRS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왔었어. 그리고 한 번도 1장에서 나온 적이 없어. 2010년도 이후에는. 3번 볼게. 다음 중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1번 볼게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채택함으로써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다른 나라로부터 자금 조달을 용이해져 차입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회계기준을 통일화시키면 회계 비용이 최소화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정합성이 나오기 때문이죠. 국제적인 정합성이 무슨 말이야? 회계 원칙을 통일화시키고 재무제표를 통일화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회계 비용이 최소화된다. 맞는 말이고. 자, 동그라미 2번 볼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회계 처리하여 회계 처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제시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규칙 중심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전문가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회계 처리 방법을 인정해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해서 기업에서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놨죠. 그래서 전문가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원칙 중심 회계 처리를 쓰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연결 범위에는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왔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회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는 1장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푸는 문제가 아니죠. 뭐를 알아야 되는 거야? 연결 재무제표. 우리 연결 재무제표의 종속기업은 뭐 특별히 제가 빼라 그랬어. 지분이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지배력을 갖고 있으면 다 포함해야 돼.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회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다 포함해야 돼요. 모든 걸. 그래서 요거 틀렸다. 요건 다시 뒤에 연결 재무제표에서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번.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2011년도부터
상장 기업이 모든 주권 산정 법인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채택이 가능하다 그랬죠. 2009년도부터. 그래서 원하는 기업은 2009년도부터 조기 적용하고 있다. 그때는 중요한 문장이었지. 2010년도였으니까.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한 국제회계기준을 기초로 우리나라는 그냥 갖다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회계기준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IFRS라고 하는데 앞에다 K자 붙이죠. KIFRS. 우리가 읽을 때는 뭐라고 불러요?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근데 우리는 그냥 다 갖다 쓰는 거야. 기초로 뭐 만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알겠죠? 네. 기초로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 공표한 것이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네. 이 문장이 나온 건데 얘가 만들고 얘가 공표했다. 맞는 말이죠? 위탁해서 만들었다는 뜻이지? 똑같다는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이제부터 진짜네. 올해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출제가 안 됐죠. 왜 출제가 안 됐냐면 2019년 12월 6일 날 개정이 됐어요. 우리가 시험을 2월 달에 보잖아. 그러니까 그 2개월 남짓한 시간에서 출제를 하기가 조금 약간 힘들었던 거죠. 그쵸? 올해는 한 문제 나올 거예요. 한 문제. 근데 옛날에 비해서 분량이 한 2배로 늘어났어요. 옛날에 기준서의 분량이 한 2배로 늘어났어.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거는 과거에 기출됐던 문장들 위주로 나올 테니까 제가 책에다가는 이론 정리를 거의 다 해놨는데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이 문제 나왔을 때. 요거 틀리면은 맞을 문장이 없어. 물론 완전 지엽적인 문장, 뭐 뒤에 있는 부록에 있는 문장을 내면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여태까지 기출문제가 그런 경우가 없었어. 자, 일단 개념체계의 목적과 위상이라고 돼 있죠. 우리 개념체계 내가 아까 연역적인 방법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왜 설명한 거냐면 현대회계는 주로 회계 원칙을 연역적인 방법으로 만드니까 회계 이론이나 명제를 통해서 회계 원칙을 만들어야 돼. 그럼 회계 이론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회계 이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회계 원칙을 제정하기 위한 이론을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준서가요, 이제 한국회계기준원에 가면 KIFRS에서 이제 순서대로 쫙 나와 있는데, 요것만 앞에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알겠죠? 번호가 없다는 건 뭐가 아니라는 거야? 기준은 아니라는 거야, 회계기준은. 그냥 이론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회계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1001호의 재무제표 표시, 우리 3장에서 배우는 거. 그 밑에 뭐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1000번대가 2010년도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이 안 된 거. 그 다음에 최근에 개정된 거는 1100자가 붙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1138호가 수익이고 고객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론 체계야.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이론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다. 그래서 회계 원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 체계다. 그 뜻이죠. 이거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으니까 제가 밑줄 쳐주는 거야. 거의 문장이 다 나왔어요. 자, 첫 번째 개념체계의 목적과 위상이 나와 있는데요. 볼 게 있어요. 볼 게 있는데 다른 문장들은 안 나올 거야. 자, 목적 보시면 개념체계 왜 만들어 놨느냐. 개념체계와 회계 기준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재무제표와 관련된 사람. 첫 번째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회계기준위원회는요. 한국회계기준원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회계기준원. 우리나라로 치면. 근데 이게 국제회계기준이니까 회계기준위원회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회계원칙을 만들기 위한 사람이죠. 국제회계기준. 그래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개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왜냐? 주로 연역적인 방법을 쓰니까.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있어. 그럼 재무제표 작성자는 회계기준을 보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되죠. 근데 새롭게 거래가 나타나면요, 회계 기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하거나 그럴 때 뭘 참조해야 돼요? 개념 체계를 참조해서 회계 처리하라는 거야. 그래서 일관된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재무제표 작성자, 일관된 회계 정책을 개발. 주어를 잘 봐야 돼.
그다음에 나머지 모든 이해관계자는 정보 이용자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재무제표 왜 봐요? 네,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요거 가지고 말장난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 밑에 두 문장 그게 계속 기출이 됐던 거지. 1번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이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은 별표 쳐놓고 요거는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이론체계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만들잖아. 여러분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그냥 개념체계라고 쓸게요. 팔이 아프니까. 그것과 회계기준이 있어. 개념체계에서는 공정가치평가를 중시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정가치평가를 하라 그랬는데 실무에 가보니까 공정가치평가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 거야. 그쵸? 네,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서로 내용이 다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 상충관계. 그럼 뭐가 우선시 된다 그랬어? 이론이 우선시 돼야 돼? 실무가 우선시 돼야 돼? 당연히 실무가 우선시 되죠? 그래서 실무가 우선시 되니까 KIFRS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체계와 다르게 기준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 그럼 부록에서 개념체계와 다르게 기준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 써놔요. 알겠죠? 그런 것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다. 이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한다. 그럼 틀린 문장 한 4-5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번, 이거 안 나오다가 요즘에 자주 나와요. 한 2번 정도 나왔어.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계기준위원회는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개념체계에서 만들어 놓은 상황과 다르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만들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회계기준의 공식 임무. 이번에 새로 나온 거야. 나 같으면 공부 안 해요. 그냥 읽어보면 이런 거야. 회계기준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냐?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책임있게 보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회계기준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그래서 회계의 기능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기는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안 틀릴 거죠? 물론 이런 임무, 이 임무를 왜 물어보겠어? 됐죠? 자, 그 밑에 개념체계의 구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2장에서는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 알겠죠? 그럼 이제 공부를 할 때 옛날에는 5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내용이 지금 2, 4, 6, 8, 9개야. 총. 우리 개념체계 딱 보면 개념체계의 목차가 1번부터 9번까지 돼 있단 말이야. 절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 게 있어요. 거기 구성이 돼 있죠? 첫 번째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가 유용하게 되기 위한 질적 특성이라는 게 있고, 구성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툭 하고 튀어나왔어. 보고기업이라는 거.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 다음에 재무제표 요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재무제표 요소를 뭐라고 하는 거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는 뭐가 있어요? 자산부채 자본.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는 수익과 비용. 그래서 이거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말하는 거야. 거기에 뜻이 뭔데?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재무제표에 공시할까? 인식이라는 게 나와 있고, 두 번째 언제 재무제표에서 삭제할 것인가? 제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얼마로 할 건데 측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시와 공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자본 유지 개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으로 돼 있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공부하시면 돼요. 됐죠? 나머지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 중요도를 얘기할게요. 이런 것들도요, 뒤에 있는 기준서에 내용들이 거의 다 있어요. 뒤에 있는 기준서에 내용이 있는 것을 뭐하러 요 이론체계에서 시험에 내겠어. 왜 이게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냐면 기준에 없어요. 다른 기준, 앞으로 배울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에. 그러니까 요게 1순위야. 알겠죠? 그 다음에 2순위는 요게 두 번째로 많이 나왔어요. 요것도 없어요. 뒤에 있네요. 물가가 상승했을 때 이익과 자본유지 조정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했는데 우리는 물가 고려 안 하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이제 자주 나오는 거고, 최근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요거 가끔 나오고, 요거 가끔 나오고, 요거 가끔 나오고, 요거 가끔 나오고. 됐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올해 요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공부하세요. 예, 그리고 나머지들 공부하면 분량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막 소련 말들 나와 있어. 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됐습니다. 그래서 체크만 좀 해놔요. 알겠죠? 제가 출제 범위 거기다 체크하시면 되죠. 그림 나와 있잖아. 2-1페이지. 조금만 더 합시다. 네, 조금만 더 하고 싶시다. 자, 3페이지 볼게요. 3페이지.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냥 재무회계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과 똑같아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됐죠? 네, 원래 나와 있는 건 그대로고요. 네.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1번 나와 있죠? 거기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박스에. 네, 그거 밑줄 쳐야 돼.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 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세 사람이 있죠. 첫 번째 투자자. 투자자 뭐 한 사람이라 그랬어? 주식에 투자하거나 채권에 투자한 사람. 그래서 지분상품, 채무상품, 매수, 매도 보유할 때 의사결정할 때 재무정보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대여자는 그 밑에 B, 대여. 연결되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채권자,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 또는 결제. 요 이해 가죠? 앞에서 했던 거야.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유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이거 다른 말로 재무보고서는요, 우리 개념체계에서 재무보고서는 재무제표랑 똑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재무정보를 가지고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재무정보를 가공해서 써야 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윤민호 교수님이 가르쳐준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제가 뭐 공식을 써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거고 그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주가와 주식수를 곱한 게 이 기업의 가치다. 그러면 재무정보를 여기다 바로 갖다 쓰는 게 아니죠. 여기에 어떤 모형이 있는 거야. 그냥 저는 1차 방정식으로 쓸게. 그래서 이런 모형을 만들었어. 그럼 재무정보는 여기에 쓰이는 거죠. 투입 변수로. 알겠죠? 가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정보 이용자. 주요 정보 이용자. 별표 2개 쳐놓고 요것도 오답으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까 했던 거야.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왜 이 사람들이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돈을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밑에 경영직, 감독당국, 일반 대중들을 주요 정보 이용자로 주요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경영직, 감독당국, 일반 대중 아까 써줬었죠? 특히 경영진이 많이 나와요. 경영진이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재무보고서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업이 여러 가지 거래나 사건들이 발생을 하잖아. 그 모든 정보를 재무보고서에 포함할 수가 없죠. 중요한 정보만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로 되지 않은 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자, 거기 모든 정보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요 뒤에서 이제 풀어보게 될 거야.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알겠죠? 중요한 정보만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정보 알고 싶어? 내부 정보 알고 싶지 뭘. 맞잖아. 근데 그 내부 정보는 여러분들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에는 상당한 서술보다는 추정 판단 모형에 근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확실한 금액이 아니라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적어야 될 때가 있지. 그러니까 추정치가 들어간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추정치 들어가는 것들 뭐가 있어요? 뭐 손실충당금이나 대손충당금 잡는 거, 그 다음에 충당부채 인식하는 거. 이런 거에 우리가 추정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쓰이죠.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각 주요 정보 이용자들은 정보 수요나 욕구가 다르고 서로 상충되기도 해. 그래서 주주에게 유리한 회계 처리가 있고 채권자에게 유리한 회계 처리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요 다른 방법이 있을 때 어떤 한 방법을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정보 이용자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첫 번째, 경영진, 감독당국, 일반 대중이 주요 정보 이용자이다.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한계에서 동그라미 1번.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그거 두 가지만 기억하자.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제 처음 거 배우는 거잖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목적. 그거를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라고 하잖아.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 그러면 그 목적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걸 배우는 거야.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다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체크해 드릴게. 자, 그러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랬어. 그럼 유용한 정보도 뭐야 결국? 이거죠 뭐. 재무제표지 뭐. 그쵸? 맞잖아. 그럼 재무제표 플러스 알파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알파는 비재무적 정보니까 우리는 재무적 정보에 초점을 맞추니까 결국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제공한다.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이것을 또 말을 여러 가지로 꼬아놨단 말이야.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두 가지로 제공한대. 첫 번째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럼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은 뭐예요? 경제적 자원이 뭐예요? 기업의 경제적 자원.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뭐라 그래? 자산. 청구권은 자금의 조달 측면이죠. 채권자의 청구권, 부채. 그 다음 주주의 청구권, 자본이잖아. 그럼 이 정보는 뭘 말하는 거야? BS 말하는 거네. 자산부채 자본이니까.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재무상태표라고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좀 쪼개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이라고 써놨죠. 변동. 그럼 BS는 왜 변해요? 기초의 BS가 기말 BS로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손익거래가 발생해서 이익이 증가됐기 때문이야. 결국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만큼 BS의 이익잉여금이 변동되게 되지 자산부채 자본이 변동되는 이유는 손익거래 때문이라고. 손익거래 계산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 변동은 두 가지로 또 나뉘는 거죠. 하나는 재무 성과의 기인한 변동. 자산부채 자본이 변동되는 이유는 재무성과에 기인했다. 그럼 재무성과는 뜻이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표를 뭐라 그래?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를 타고 자산부채 자본을 변동시키는 거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야? 손익계산서 얘기야. 그쵸? 그래서 재무성과에 기인한 변동이 있다는 거지. 그 중에서 이제 발생 기준에 따라 쓴 게 손익계산서고. 그쵸? 근데 이제 발생기준 회계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발생기준 회계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익은 되게 많이 난 회사인데 전부 다 외상 매출이면 현금 흐름은 부족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발생기준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현금 흐름표란 말이야. 그래서 현금 흐름표도 재무성과에 기인했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 현금 흐름에 기인한 재무성과. 됐죠? 그래서 요거 BS 말하는 거고, 요거 IS 말하는 거고, 요거 현금 흐름표 말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이 있어요.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손익계산서를 타지 않고 바로 자산부채 자본을 변동시키는 거래라는 거지. 그럼 요 거래는 무슨 거래야? 자본 거래겠네. 그쵸? 그럼 자본 거래니까 요거는 자본 변동표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본 변동표.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두 가지죠. 지분 상품의 발행, 그 다음에 채무 상품의 발행. 요 두 가지가
재무성과에 기인한 거다. 결론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는 재무제표다.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요 네 가지를 제공하는 거다. 그 말을 이렇게 나누는 거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리고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이다. 결국 재무제표 4개를 보고하는 것이다. 근데 경제적 자원의 청구권의 변동에는 손익계산서를 타고 가는 재무성과에 기인한 손익계산서를 타고 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발생기준이 반영된 재무성과라는 손익계산서가 있고 과거 현금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라는 현금흐름표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바로 자본에 반영되고 그거는 자본변동표에 반영될 것이다. 됐지? 그럼 여기서 문장이 만약에 나온다. 문장이 나오면 한 문장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재무성과에 기인한 변동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그럼 틀린 거야. 됐죠? 그래서 채무상품의 발행, 지분상품의 발행,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변동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서 읽어보시면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재무성과에 기인한 것과 기인하지 않은 것을 반드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됐죠? 자, 요 문장들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이라고 해서 표가 나와 있죠?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겠네. 그쵸? 그 옆에 재무상태표라고 제가 써놨을 걸 한글로. 됐죠? 그러면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또 제가 여기 재무성과에 기인한 것과 기인하지 않은 거 이렇게 또 박스 쳐놨을 걸. 그쵸? 그리고 발생기준이 반영된 손익계산서, 과거 현금이 발생한 현금흐름표 이렇게 돼 있고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거, 지분상품에 관한 채무상품의 발행이 있다. 그렇게 표시를 해놨을 거야.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 중에서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서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있지?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찾으셨어요? 거기 밑줄 쳐놓고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발행과 같이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재무성과에 기인한 경제적 자원의 청구권 변동만 일어난다.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이론 요약 여기까지 했으니까 요거 관련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쉽시다. 자, 18페이지 볼게요. 자, 18페이지 1번 한번 지금 5초 줄 테니까 풀어봐. 이건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풀면서 들어요. 1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에 정의가 나와 있죠? 이론책이기 때문에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연역적 방법을 쓰기 위해서 이론책을 만들어 놓은 거지. 자, 주어를 잘 봐야 돼. 한국 회계 기준은 뭐 하기 위해서? 국제회계 기준은 재개정하기 위해서. 맞죠? 그 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자라고 돼 있죠. 세 번째. 두 가지죠. 분개를 하기 위해서,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계 처리가 없으면 회계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작성자는 회계 정책을 선택하는데 일관된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 재무제표 작성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개념체계를 쓴다 그랬는데 회계 정책을 개발한다. 좀 이상하죠? 요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들 모르는 표정 하네. 우리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배운 적 있죠?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기준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새로운 거래가 발생했는데 기준이 없다면 경영자는 뭐 할 수 있다? 회계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그 문장이 나와 있어. 알겠죠? 새로운 거래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랑 엮여서 나온 거고요. 나머지 모든 이해 관계자는 정보 이용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고 해석되는데 5번만 알면 되는 거죠. 요렇게 나오는 거야.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이므로 이거 틀려져 있다. 두 개가 다르다는 거고. 개념체계의 내용은 회계 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선하여 적용해야 된다. 이거 틀렸죠? 개념체계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회계 기준이 우선되는 겁니다. 맞는 문장으로도 많이 나와요.
알겠죠? 네, 많이 나왔어. 요거 한 대여섯 번 나왔어. 자, 2번 볼게요. 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에 준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계속 안 나오다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네. 2006년. 한 번 더 나왔어요. 세무사 시험에도 한 번 나왔어. 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주요 정보 이용자이다. 뭐가 들어가는지만 보면 돼. 경영자, 일반 대중, 감독당국이 있는지만 봐야지. 없지. 예, 세 가지 다 들어가 있고. 맞는 말이고.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주요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도 없다. 맞는 말이죠? 제가 말했지. 내부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그랬어. 이게 한계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주요 정보 이용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문장 잘 봐야 돼. 예.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다. 그럼 맞는 말이죠? 예. 가치를 보여준다. 그러면.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그럼 틀린 거지? 투입 변수로 쓰이는 거야. 네, 알겠죠? 네. 그다음에 4번 볼게. 회계기준위원회는 재무보고 기준을 제정할 때 주요 정보 이용자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각각의 정보 욕구는 상충되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는 재무정보를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립적인 성격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자, 5번 볼게요. 보고기업의 경영진은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이거 틀렸죠? 그쵸? 네. 아니, 우리 보고기업의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없어. 왜 볼 필요가 없어? 회계팀 담당자한테 다른 정보 달라고 하면 되죠. 로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니다. 네, 그래서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내부에서 구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설에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5번이 틀린 말이야.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알겠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고. 4번 한번 풀어볼게. 4번. 여러분들 제가 문제 풀어줄 때 내가 풀어준 문제에 대한 체크하세요. 요건 하지 말고. 네. 내가 풀어준 문제다 이렇게 체크는 하지 말고 다시 풀어봐야 되니까. 알겠죠? 네. 요건 하지 말고 제가 풀어준 문제는 체크해보라고. 자, 다음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요거죠. 요거 지금 요거 가지고 설명한 거야.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부고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즉 경제적 자원 및 부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의 정보를 제공하며, 여기까지. 요걸 5글자로 말하면 뭘 제공한다는 거야? 재무상태표를 제공하며. 맞죠?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는 부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청구권을 변동시키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의 영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요거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면동표 제공한다. 그 뜻이죠? 네, 요거 2개. 그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볼게. 자, 부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 및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가 아까 밑줄 안 쳐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를 보면 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뭐 때문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떤 재무정보를 나눠주는 거,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는 걸 뭐라 그래? 재무비율 분석이라고 하죠. 우리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면 부채 비율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아. 그럼 재무적으로 강점이 있는 거죠. 우리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을 뭐라 그래? 유동비율이죠. 근데 유동비율은 그 회사가 낮아. 그러면 그건 재무적으로 약점이죠. 재무상태표 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이제 회계 업계 가시면 금방금방 파악이 돼. 여러분들 현금이 많은 회사가 좋은 거야? 채권이 많은 회사가 좋은 거야? 당연히 현금이 많은 회사가 좋은 거지. 채권은 못 받을 수가 있잖아. 3번 볼게. 부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그 기업의 재무성과 그리고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의 발행과 같은 그 밖의 사건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이거 잘 봐야 돼. 재무성과의 기인한 변동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고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변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건 맞는 문장으로 제가 출제를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생 기준은 요것과 관련된 문장이 또 하나 있는 거지. 왜 현금 기준보다 현대회계가 발생 기준을 채택한 거죠? 현금 기준은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죠. 내가 현금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이익을 조작할 수 있잖아. 그래서 경영성과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 기준을 쓰고 있다. 그래서 발생 기준이 반영된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리고 기간 중에 변동에 관한 정보는 그 기간의 현금 수치와 지급만의 정보보다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성과를 평가하는데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한다. 다른 말로 뭐야? 경영 성과를 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 기준을 채택한 거죠. 예, 맞는 문장이고. 자, 5번 볼게요. 보고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은 그 기업의 재무 성과에 의해서만 변동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재무 성과뿐만이 아니라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지분 상품의 발행과 채무 상품의 발행을 통해서도 변동될 수 있다. 여러분, 요거 두 개의 차이 알겠어요? 요거는 뭐야? 분개를 했을 때 수익과 비용이 잡힌다는 거지. 수익과 비용이 잡혔으니까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으로 변동됐다는 거지. 요거는 수익과 비용이 안 잡히고 바로 재무상태표에 갔다는 거지. 그래서 지분상품의 발행 보시면 현금, 자본금, 주발초 이렇게 분개를 하죠. 요 유상증자 분개잖아 지금. 그러면 수익과 비용 안 잡히고 요게 바로 자본변동표로 가는 거죠. 네. 뭔 말인지 알겠지? 요 두 개의 차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특성부터는 더 중요한 거죠 이제.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할게요.